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미소의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소설책 읽어보려고요. 저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라 최근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에어컨 밑에서 소설책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동생이 읽었던 책이 있길래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이 책은 출간된 지 좀 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대중적인 소재인 타임슬립, 시간 여행에 관한 내용으로,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반전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책 속의 한 줄은 책 안이 아니라 책 표지에 있는 문구인데요. 책을 읽기 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사랑을,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캄보디아 동북쪽, 우기, 2006년 9월. 적십자사의 헬리콥터는 예정된 시간에 착륙했다. 숲이 무성한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마을에는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 지은 허술한 집들이 100여 채 들어서 있었다. 앙코르나 프롬펜 같은 관광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이 오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이 적막했다. 습한 공기에 둘러싸인 마을은 홍수 때문에 어딜 가나 진창이었다. 헬리콥터 조정사는 터빈을 끄지 않고 기다렸다. 그의 임무는 구호 활동을 위해 마을에 와 있는 의료진을 다시 도시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보통 때라면 딱히 문제될 게 없었지만 한창 우기인 9월인데다 집중 폭우가 억수처럼 퍼붓고 있어 헬기 운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연료는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의료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만큼은 준비되어 있었다. 단, 오래 지체하지 않아야 했다. 외과 의사 2명, 마취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이틀째 머물고 있던 간이 진료소에서 뛰어나왔다. 의료진은 지난 몇 주 동안 이 일대 마을을 돌며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환자들을 돌보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아직도 곳곳에 대인지뢰가 널려 있어 사지절단 환자들이 많았다. 의료진은 그들을 치료하고 인공 보철구를 조처해 주었다. 조정사의 신호가 떨어지자 의료진 5명 중 4명이 재빨리 헬기에 올랐다. 그런데 약간 뒤에 떨어진 60세쯤 된 의사는 헬기에 오르지 않고 주변에 몰려든 캄보디아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머뭇거리는 거동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야 하는 의사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났다. 선생님,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륙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조종사가 긴박하게 소리쳤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 헬기에 오르려던 그의 시선이 한 노인이 힘겹게 안고 선 어린아이에게 멎었다. 그 아이는 기껏해야 3살이 넘어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의 자그마한 얼굴은 윗입술이 세로로 갈라지면서 파열된 기형이었다. 선천성 기형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는 평생 유동식만 먹고 살아야 할 것이고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 1명이 그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이 아이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오.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의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이젠 시간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도로 쪽 통행이 불가능해요. 헬리콥터는 며칠이 지나야 다시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꼬마에게서 눈을 돌리지 못하겠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청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캄보디아의 풍습을 알고 있었다. 이런 아이들은 기형 때문에 입양 기회도 원천 봉쇄되었다. 간호사가 다시 간곡히 말했다. 내일 모레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야만 해요. 수술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 있고 강연 일정도 잡혀 있고 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어서 출발해요. 의사는 결국 헬리콥터에서 멀찍이 물러났다. 그럼 저도 함께 남겠어요. 간호사가 땅으로 뛰어내렸다. 의사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미국 여성이었다. 조종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헬리콥터는 위로 떠올랐다. 잠시 공중에 머물렀던 헬리콥터가 서쪽 하늘로 멀어져 갔다. 의사가 아이를 두 팔로 안자 창백한 얼굴의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의사는 간호사와 함께 아이를 진료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취에 앞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말을 몇 마디 건넸다. 마취 주사를 놓자 아이는 이내 잠들었고 의사는 메스로 정확히 연구개를 드러낸 뒤 잡아당겨 국의 열구 부위를 메웠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입술 형체를 복원하여 아이에게 진정한 미소를 되찾아 주었다. 수술이 끝나자 의사는 함석과 낙엽으로 덮인 베란다에 잠시 나와 앉았다. 장시간의 수술이었던 데다 이틀 전부터 사실상 잠을 자지 못해 극심한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끊임없이 퍼부어대던 빛발은 약해져 있었다. 구름을 뚫고 자줏빛과 오렌지 빛깔로 범벅이 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마을에 남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매년 적십자에서 조직한 의료 캠프에 지원해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구호 활동이 끝나면 언제나 피로 때문에 녹초가 되거나 후유증이 뒤따랐지만 언제부턴가 그 일에 마약처럼 중독되고 말았다. 그가 샌프란시스코 외과 과장으로 사는 순조롭기만 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헬기가 떠날 때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말하자면 이 부락의 촌장 같은 사람이었다. 전통 의상을 걸친 노인의 등은 굽었고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이 만들어져 있었다. 노인은 인사를 대신해 깍지 낀 두 손을 턱에 대고 고개를 고추 세운 채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의사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노인은 의사에게 곡주를 한 잔 권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름이 루나니요. 노인이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며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을 되찾아줘서 고맙소. 의사는 겸손하게 감사의 인사를 받은 다음 곧 뒷딸을 공치사 때문에 거북한 마음이 되어 노인의 시선을 피했다. 유리 없는 창밖으로 무성하고 푸른 열대림이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나타나기리 산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직도 호랑이, 뱀, 코끼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노인이 한창 공상에 잠긴 의사에게 물었다. 혹시 반드시 이루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소? 엘리엇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승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오? 의사 선생. 재치 있게 응수할 생각이었으나 피로가 몰려오는 데다 느닷없이 감상에 젖게 된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꼭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라면 예, 내게는 단 하나뿐인 여자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단 한 명의 여자. 이 순간 서구 문명 세계와 동떨어진 이 외진 장소에서 두 사람 사이로 어떤 엄숙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노인이 너무나 소박한 대답에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쉽게도 그녀는 30년 전 사고로 죽었어요. 노인이 살짝 눈썹을 찡그리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잠시 말이 없던 노인은 근엄하게 일어서서 방으로 걸어갔다. 선반 대용으로 쓰는 판자 위에는 말린 해마, 인삼, 포르말린에 담긴 몸이 뒤엉킨 독사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얼마 동안 선반을 뒤지던 노인의 손에 비로소 찾던 물건이 잡혔다. 노인은 의사에게 다가와 조그만 병을 하나 건넸다. 병에는 작은 황금색 알약 10개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만남. 아름다운 저녁. 미래는 과거라 불린다. 이때 우리는 뒤돌아서 젊었던 시절을 바라본다. 루이 아라공. 마이애미 공항. 1976년 9월. 엘리엇의 나이 30. 어느 9월의 일요일 오후, 플로리다의 하늘 아래에서 젊은 여성이 썬더버드 컨버터블을 몰고 공항 터미널로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앞차를 여러 대 추월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여자가 공항 터미널 앞에 차를 세웠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내려놓기 위해서였다. 남자는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낸 다음 창문으로 몸을 숙여 여자에게 키스를 했다. 탁!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가 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진 공항 터미널 안으로 사라졌다. 남자의 이름은 엘리엇 쿠퍼였다. 외모가 준수했고 몸매는 날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에 걸친 가죽 점퍼와 제멋대로 뻗은 뻣뻣한 머리카락만 보자면 마치 철부지 소년 같았다. 엘리엇은 마이애미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의 탑승권을 받기 위해 기계적으로 수속 창구 쪽으로 향했다. 벌써 내가 보고 싶었지, 엘리엇? 엘리엇은 귀에 익은 목소리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돌렸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의 대담하면서도 연약한 에메랄드빛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로우 웨스트 청바지에 피스 앤 럽 로고가 새겨진 몸에 착 달라붙는 쉐드 재킷, 브라질의 상징적인 색깔이 들어간 티셔츠 차림이었다. 얼마나 됐지? 내가 당신을 마지막으로 아는 게. 남자가 여자의 목 밑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좋기 1분은 넘었을 거야. 오, 그만하면 억겁의 시간이지. 엘리엇이 여자를 바싹 감아 안았다. 여자의 이름은 일리나였고 남자에게는 운명적 사랑이었다. 엘리엇은 10년 전에 일리나를 처음 만났다. 지금 그가 누리는 모든 것, 가령 의사라는 직업, 타인을 향해 열린 마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모두 그녀와 관련되어 있었다. 엘리엇은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에 내심 놀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이별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몇 분 동안 만남을 연장하는 것이 마음을 다독여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아쉬움만 더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매번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따르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다. 일리나는 플로리다에, 엘리엇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4개의 표준 시간대를 사이에 두고 동안과 서안 사이에 4,000km를 뛰어넘어 진행 중인 셈이었다. 물론 오랜 세월 만나오다 보니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세월에 따른 변질을 염려했다. 함께 살다 보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가슴 벅찬 이 느낌. 두 사람 모두에게 언제나 감동을 제공해주는 이 애틋한 감정은 곧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떨어져 있는 만큼 아쉬움은 컸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확고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한 사람은 태평양을 마주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서양을 마주본 채로. 엘리엇은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의학 공부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의 유서 깊은 병원에서 막 외과 의사로 일을 시작했다. 일리나는 세계 최대의 해양생물공원인 오션월드에서 돌고래와 범고래를 돌보는 수의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은 서서히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그린피스라는 단체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참여하고 있었다. 4년 전 일군의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설립한 레인보우 워리어호 선원들의 단체는 핵실험 반대 투쟁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리나가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고래와 바다 표범의 학살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힘겨웠다. 샌프란시스코행 711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즉시 18번 게이트를 이용해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타야 할 비행기야? 일리나가 그를 꼭 감고 있던 두 손을 풀며 물었다. 엘리엇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나,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 엘리엇은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뭔가 전할 말이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사실 꼭 할 말이 있었어. 우리 게이트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할까? 일리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와 보조를 맞춰 나란히 걸으며 평소 그를 자지러지게 하는 가벼운 남미 악센트를 섞어 장황설을 늘여놓았다. 물론 나도 세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건 알아. 미소를 중심으로 고착된 동서냉전, 각국의 핵무장을 위한 각축전, 그리고 천연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열대림 파괴만 봐도 미래가 걱정되는 건 틀림없어. 엘리엇은 그녀를 이윽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볼 때마다 항상 불꽃처럼 아름다웠다. 일리나, 응? 지금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빙빙 돌려 변죽만 울리지 말고 어서 본론을 얘기해봐. 아이를 가졌으면 해. 당신과 나의 아이. 여기서? 지금 당장? 이 공항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엘리엇이 생각해낼 수 있는 답변은 고작 그게 다였다. 그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기껏 유머를 가미해 보았지만 입을 굳게 다문 엘리나의 얼굴에는 전혀 웃어넘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엘리언, 나 지금 농담 아니야.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엘리나가 잡았던 손을 슬며시 뿌리치며 터미널 출구 쪽으로 향했다. 엘리나, 잠깐만 기다려봐. 엘리엇이 그녀를 잡기 위해 소리쳤다. 711편 승객인 엘리엇 쿠퍼 씨 마지막으로 탑승 요청 드립니다. 빌어먹을. 엘리엇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탑승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거의 올라가서야 일리나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주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지만 9월의 화사한 햇살만이 터미널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일리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을 때는 벌써 밤이었다. 비행에 6시간이 소요되었고 캘리포니아는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엘리엇은 터미널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으려던 생각을 바꿨다. 허기가 너무 심했다. 일리나의 심각한 제안 때문에 정신이 없어 기내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을 게 뻔했다. 엘리엇은 3층에서 골든 게이트 카페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절친한 친구 매트와 몇 번 같이 동부로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들른 적이 있는 카페였다. 그는 카운터 앞에 앉아 샐러드와 베이글 2개, 샤르도네를 한 잔 주문했다. 그는 젯 렉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눈을 비비며
웨이트리스트에게 식당 구석에 전화기를 쓸 수 있게 코인을 몇 개 달라고 했다. 일리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차를 감안하면 플로리다는 이미 자정을 훨씬 넘은 시각이었다. 일리나가 틀림없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잖아. 일리나의 제안에 그런 식으로 대응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정말이지 그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다.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리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애정은 충분할 정도로 넘쳤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70년대 중반이라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일리나는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그의 솔직한 심정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카운터로 돌아와 식사를 마저 끝낸 엘리엇은 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그는 마음이 뒤숭숭해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재킷 주머니에서 그를 유혹하는 담뱃갑의 존재를 느꼈고 이내 한 갭이 꺼내 입에 물었다. 흡연의 해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근 15년 전부터 각종 연구를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외과 의사인 그는 흡연이 폐암이나 심장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처럼 그 역시 자신의 건강보다는 타인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식당이나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전혀 이상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담배가 글래머러스한 매력이나 문화적, 사회적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때였으니까. 조만간 끊어야지.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엘리엇은 담배 연기를 동그랗게 만들어 허공으로 내뿜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는 노력을 하기에는 기분이 너무 처져 있었다. 할 일 없이 유리병 너머를 두리번거리던 엘리엇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엘리엇은 그 장소에서 그를 처음으로 보았다. 하늘색 파자마를 입은 사람이 유리벽 건너편에 있었다. 나이는 60대 가량이었고 스포티한 외모에 짧은 턱 수염이 희끗희끗해지고 있어 마치 나이든 션 커넬리를 연상시켰다. 이 늦은 시간에 공항 터미널 한복판에서 맨발에 파자마 차림을 하고 있는 이 작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엘리엇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자리를 박차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어리벙벙한 모습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스스로 인정하기에는 거북한 느낌에 압도되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병원이나 기관에서 도망친 환자인가? 병원이나 기관에서 도망친 환자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의사로서 그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엘리엇은 노인과의 거리가 3미터도 안 되게 좁혀지자 비로소 자신을 괴롭혔던 느낌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묘하게도 노인은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다. 엘리엇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며 조금 더 바짝 다가섰다. 가까이서 보니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와 닮은 얼굴이었다.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보조개까지 그대로였다. 혹시 아버지라면? 아니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입관식도 화장식도 직접 지켜보지 않았던가. 선생님, 저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엘리엇이 좀 더 다가서자 남자가 몇 발짝 뒷걸음질 쳤다. 그도 엘리엇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엘리엇, 이 남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목소리는 아버지와 한 번도 살갑게 지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대단히 완곡한 표현일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자주 구타를 당하며 살았다. 엘리엇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서야 지난날 왜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후회하는 적이 많았다.
엘리엇은 아연실색했고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벌써 감정이 북받치며 목이 메어왔다. 아버지? 아닐세, 엘리엇. 난 자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토록 이성적인 답변을 듣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일 것 같다는 예감이 뇌리를 훑고 지나갔다. 그럼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남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서는 아주 익숙한 광채가 발산되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대답했다. 나는 바로 자네라네, 엘리엇. 뒤로 한 발짝 물러난 엘리엇은 화석처럼 몸이 굳었다. 남자가 하던 말을 마무리했다. 나는 틀림없이 자네라네. 30년 후의 모습이긴 하지만. 30년 후의 나라고? 엘리엇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팔을 내저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남자가 뭔가 말할 생각으로 입을 벌리려 했지만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코에서 피가 솟구치더니 파자마 윗도리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잠깐 머리를 뒤로 젖히세요. 엘리엇이 식당에서 무심결에 집어든 종이 냅킨을 주머니에서 꺼내 마치 자신의 환자를 대하듯 남자의 코에 갖다 대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엘리엇이 자분자분 말했다. 진료 가방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출혈은 이내 멎었다. 이쪽으로 가시죠. 얼굴에 물을 좀 묻혀야겠어요. 남자가 군소리 없이 그를 따라왔다. 그런데 화장실에 거의 다다를 쯤에 갑자기 간질 발작이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몸을 떨었다. 엘리엇이 도우려 했지만 남자가 힘껏 그를 밀쳐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남자가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고집을 부렸다. 기세가 한풀 꺾인 엘리엇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왠지 이 남자를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자의 상태가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일이란 말인가. 나의 외모와 흡사하질 않나, 밑도 끝도 없이 30년 후에 나 자신이라고 말하질 않나. 그러더니 지금은 코피를 흘리고 몸에 경련까지. 그러나 그게 놀라움의 끝은 아니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지만 남자는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엘리엇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길쭉하게 생긴 한 칸짜리 화장실이었다. 엘리엇은 먼저 쭉 늘어서 있는 세면대를 살펴보았다. 화장실 안에는 창문도 없었고 비상구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자는 칸막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였다. 안에 계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엘리엇은 혹시 기절하지는 않았는지 염려돼 황급히 화장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문 역시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문까지 열었지만 하나같이 텅 비어 있었다. 엘리엇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천장 패널을 움직인 흔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다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게 미래는 흥미로운 곳이다. 내가 앞으로의 날들을 보내고자 하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우디 알렌. 샌프란시스코 2006년 9월. 엘리엇의 나이 60. 엘리엇은 갑자기 눈을 떴다. 침대에 가로로 누워있는 그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재수없게 웬 악몽. 평소에는 꿈을 제대로 기억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실제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헤매 다니고 있었는데 눈앞에 갑자기 젊은 엘리엇이 나타난 것이다.
젊은 엘리엇도 뜻하지 않은 만남에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또 당혹스러웠다. 실제로 30년 전으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버튼을 눌러 블라인드를 올린 엘리엇은 나이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황금색 알약병에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용기를 내어 열어보았다. 알약은 모두 9개가 남아 있었다. 전날 밤 잠들기 전에 호기심에서 하나를 삼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신비스러운 꿈을 꾸었던 것일까? 그에게 병을 준 캄보디아 노인은 약의 효과에 대해 얼버무리면서도 절대로 약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엘리엇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리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창을 향해 걸어갔다. 이 자리에 서면 바다와 알카트라이즈 섬, 골든게이트가 보이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다. 아침 햇살이 순간순간 다양한 색깔을 선보이며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멀리 내다보이는 바다에는 요트와 페리 여객선이 어디론가 항해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이른 시간인데도 해변 도로를 따라 넓게 펼쳐진 마리나 그린 잔디밭을 오가며 조깅을 즐기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늘 보아온 친숙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다소 진정되었다. 뒤숭숭했던 지난밤 꿈은 금세 잊어버리게 될 거야. 겨우 마음을 다독였는데 창문을 통해 비치는 파자마 윗도리에 칙칙한 얼룩이 번져 보이는 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피? 그 순간 심장 박동이 다시 빨라졌다. 밤에 코피를 흘린 게 분명했다.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치부했는데 코피 자국을 보자 다시 마음이 심란해졌다. 놀랄 이유가 없잖아. 너무 피곤한 나머지 꿈과 실제를 혼동한 것일 뿐인데. 엘리엇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어서 샤워를 마치고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의 물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 놓고 잠깐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사이 이내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찼다. 여전히 뭔가 마음이 찜찜했다. 대체 뭐지? 옷을 벗던 그는 벼랑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파자마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피 묻은 종이 냅킨이 잡혔다. 냅킨의 얼룩진 핏자국 뒤로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명물인 골든게이트가 새겨진 게 보였다. 그림 위로 골든게이트 카페,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라고 새긴 글자도 선명했다. 다시금 그의 심장이 다른박질 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더욱 어려웠다. 병 때문에 미쳐버린 것일까? 몇 달 전 우연찮게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혀 놀라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하루에 한 갑도 넘게 담배를 피워댔으니 폐가 멀쩡하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진작부터 흡연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위험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사는 데에는 갖가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니까. 담배는 단지 그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한 가지일 뿐이었다.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무사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세상의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다. 어찌 보면 그는 운명론자인 셈이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인간은 단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 엘리엇의 병은 악성 폐암이었고 진행 속도가 빨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치료 연구는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암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신약도 다수 개발되었다. 하지만 그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다.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이미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이루어진 후였다.
엘리엇은 화학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고전적 치료법을 권유받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제는 별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는 자신이 몇 개월 후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용케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숨겨왔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기침이 떨어지지 않았고 늑골과 어깨 부위의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체력만큼은 끝내주는 사람으로 정평이 났던 그였지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피로감을 느꼈다. 엘리엇은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나 통증 따위는 결코 두렵지 않았다. 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20살 된 딸 앤지와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친구 매트의 반응이었다. 샤워 부스에서 나온 그는 대충 몸을 말리고 옷장 문을 열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쓴 옷차림이었다. 이집트면 반팔 와이셔츠와 이태리 정장을 입고 보니 어느새 병의 그늘은 자취를 감추고 한창 나이에 남성미 넘치는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근까지 부인할 수 없는 매력 덕분에 가끔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가씨들과 데이트를 즐기곤 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든 깊게 사귀지는 못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여자라고는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딸 앤지와 일리나. 일리나가 죽은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엘리엇이 보도로 나설 때 햇살과 파도, 바람이 먼저 그를 맞았다. 그는 잠시 일출을 바라보다가 차고 문을 열었다. 그는 한물간지 오래된 히피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오렌지색 구형 비틀 안으로 몸을 굽혀 들어갔다. 덮개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대로로 나선 그는 필모어 스트리트를 따라 올라가 빅토리아 시대풍의 주택가들이 밀집한 퍼시픽 하이츠를 향해 차를 몰았다. 영화에서처럼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급 경사길이 청룡 열차처럼 구불구불 펼쳐져 있었다. 교차로를 날듯이 지나가는 재미를 느낄 나이는 아니었다. 엘리엇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다가 차이나타운 쪽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와 마주쳤다. 그는 차이나타운에 못 미쳐 있는 그레이스 성당에서 뒤로 2블럭 떨어진 지하 주차장 안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레녹스 메디컬 센터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소아외과 과장을 맡고 있었고 그 병원에서 가장 노련한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승진은 남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엘리엇은 의사로서 항상 환자를 우선시했다. 외과 의사로서는 아주 드물게 의학적인 시술에만 그치지 않고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정신적인 배려도 병행했다. 직이나 직책 따위는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골프를 치거나 타호 호수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하려고 애쓴 적도 없었다. 동료 의사들도 자기 아이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그에게 집도를 부탁했다. 이 세계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자네 이것 좀 분석해 주겠나? 엘리엇이 병원 검사실 책임자인 세뮤얼 벨로우에게 약병 바닥에서 긁어낸 찌꺼기를 담은 조그만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나한테 알려주어야 할 말이라네. 엘리엇은 재빨리 카페테리아로 달려가 모닝커피를 마시고 수술실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마취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가 지도하고 있는 인도 출신 인턴 여의사 1명으로 구성된 수술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는 청색 증형 심장병을 앓고 있는 7개월짜리 연약한 아기로 이름은 잭이었다. 심장 기형으로 아기의 피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손가락이 경직되고 입술이 퍼렇게 변해 있었다. 흉곽 절제를 준비하는 동안 엘리엇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예술가처럼 긴장을 느꼈다. 그에게 개심 수술은 언제나 신비감을 갖게 했다.
지금까지 개심 수술을 집도한 경험은 틀림없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쯤 될 것이다. 5년 전에는 한 텔레비전에서 그에 대한 르포를 제작한 적도 있었다. 그는 바늘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실로 봉합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의사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수술에 임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수술은 4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인공 심폐 장치를 이용하면서 심장과 양쪽 폐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켰다. 그는 마치 심장을 다루는 배관공처럼 양쪽 심실 사이에 구멍을 메우고 청혈이 대동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폐에 기를 냈다. 부단한 숙달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사실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병과 지난밤 꾸었던 묘한 꿈 때문이었다. 잠시 산만해진 정신의 죄의식을 느낀 그는 다시금 눈앞의 수술에 집중했다. 엘리엇은 수술이 끝난 뒤 아이의 부모에게 수술 결과에 대해 당장 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앞으로 며칠간 아기를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폐와 심장이 점진적으로 온전히 제 기능을 찾을 때까지 계속 인공호흡 장치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가운을 걸친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올라 눈이 부셨다.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고 기진맥진한 몸은 힘없이 흐느적거렸고 머릿속은 갖가지 의구심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지금처럼 모두에게 병을 숨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중요한 수술 중에 몸에 이상이라도 생겼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엘리엇은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아들이면서 나른한 황홀감에 젖어들었다. 암이라는 병에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하는 만큼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 그래봤자 병의 경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엘리엇은 산들바람의 한기를 느꼈다. 얼마 안 있어 죽으리라는 사실을 안 이후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한층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를 대하듯 이 도시의 고동을 거의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병원은 노필이라는 야트막한 언덕을 굽어보고 서 있었다. 이곳에 서면 항구와 부두에서 올라오는 팔딱거리는 요동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담배꽁초를 비벼 껐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이번 달 말부터는 수술 집도를 그만두고 딸아이와 매트에게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단 한 가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분을 울적하게 했다. 다시 한번 급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대해 요모조모 생각해 보았다. 갑자기 자신이 늙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닥터 엘리엇? 엘리엇이 고개를 돌리자 그가 지도해온 인턴 의사 샤리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어느새 물 빠진 청바지와 가느다란 어깨끈이 달린 탱크탑 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가 쭈뼛거리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의 몸에서 젊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느껴졌다. 엘리엇은 종이컵을 받아들고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다. 작별 인사 드리러 왔어요, 선생님. 작별? 미국 연수가 오늘로 끝나거든요. 그렇군. 이제 본베이로 돌아가는 건가? 그녀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게 이제야 기억났다.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도와줘서 고마워, 샤리카. 당신은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위대한 의사죠. 엘리엇은 칭찬이 쑥스러워 고개를 가로저었다. 샤리카가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그녀의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가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소심한 그녀가 이런 제안을 하자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엘리엇은 대화의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놀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덧붙였다. 저녁 6시면 제 연수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죠. 그 시간 이후면 선생님은 더 이상 제 상관이 아니고 저 역시 선생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것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엘리엇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몇 살쯤 되었을까? 20살? 많아야 20살이겠지? 지금껏 그는 결코 그녀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기대받기라 솔직히 실망이 커요. 선생님께 계속 관심을 표했고 지금쯤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내 몸의 일부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도 머지않아 죽게 될 거라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떠들어대지만 걔도 안 물어갈 소리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럼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뾰로통해진 그녀가 발길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마음이 상해 한참을 걸어가던 그녀가 뭔가 생각난 듯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매트라는 친구분의 메시지를 받아놨어요. 기다리신 지 30분쯤 됐는데 슬슬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병원을 빠져나온 엘리엇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택시를 잡아탔다. 매트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 있었다. 갑자기 사랑에 빠진 듯 벼락처럼 우정이 맺어질 때도 있었다. 40년 전 엘리엇은 매트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을 통해 처음 만났다. 겉모습만 보자면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다. 프랑스 출신인 매트는 성격이 외향적이었고 여자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다. 반면 전형적인 미국인인 엘리엇은 다소 내성적인 성격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매트와 그는 캘리포니아의 페르고르로 불리는 나파밸리에 공동으로 포도밭을 구입했다. 그들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들, 즉 맛이 깔끔한 까르베네 소비뇽, 파인애플과 멜론 맛이 나는 샤르도네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널리 호평을 받고 있었다. 제품을 알리려는 매트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은 덕분이었다. 엘리엇에게 매트는 모두가 등을 돌려도 떠나지 않을 유일한 친구였고 어느 날 갑자기 처리해야 할 시체가 한 구 생기면 한밤중에라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이였다. 엘리엇은 서둘러야 했다. 매트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두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할 때 단골로 찾는 고급 레스토랑 벨비는 암바르카데로에 있었고 창밖으로 바다가 내다보였다. 매트 듈리가는 한잔하면서 베이 브리지, 트레저 아일랜드,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최고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야외 테라스에서 30여 분 전부터 엘리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잔을 막 시키려는 참인데 전화기에 벨이 울렸다. 매트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게 엘리엇. 자네 나름의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졌으니까.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자네가 날 홍꼬막 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친구야. 자넨 의사야.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용서된다는 걸 아직도 몰랐어? 역시 내 생각대로야. 자네는 지금 날 혼쭐 내고 싶은 게 틀림없어. 매트는 피식 웃어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넓은 식당 홀로 들어섰다. 내가 자네 대신 음식을 주문해 줄까? 매트는 살아있는 개를 볼 수 있는 수족관 쪽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자네의 식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싱싱한 개 한 마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네.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놈이지. 자네 선택을 믿어보겠네. 매트는 전화를 끊고 해산물 전문 요리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여기 로스트 크램 하나. 15분 후쯤 엘리엇이 고급 목재와 거울로 장식된 넓은 홀을 가로질러 뛰어왔다. 너무 서두르느라 디저트 카트에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고의는 아니어도 웨이터까지 떠밀고 나서야 매트와 늘 앉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경고성 발언이 튀어나왔다. 자네가 아직 우리의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지각과 또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섞어 말하는 건 참아주길 바라네. 난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인데 왜 지레 겁을 먹고 그러나? 매트가 눈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좌석을 12시에 예약했지. 지금은 1시 20분이고. 하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건 그렇고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지냈나? 엘리엇은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쿨럭쿨럭 심하게 기침을 쏟아냈다. 그나저나 자네 기침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매트가 파시식 파시식 소리를 내는 탄산수를 큰 잔에 따라 내밀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지 그러나? 스캔 촬영이나 뭐 그런 거라도 말일세. 이 사람아, 의사는 바로 나야.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게. 자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하는 소리니까. 자네 마음은 충분히 아니까 이제 식사나 해볼까? 나는 사실 요즘 자네가 걱정돼.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괜찮다니까. 캄보디아에 다녀오느라 조금 피곤할 뿐. 그럼 애초에 가지 말지 그랬나. 매트가 입을 셀쭉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정말 수학이 많았지. 거기서 한 가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말해줄까?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이 친구야. 거기서 만난 캄보디아 노인을 내가 좀 도와줬거든. 그런데 그 노인이 램프에서 나온 요정 지니처럼 나한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자네는 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했지. 골프 게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관두게. 자네의 관심 사항은 고작 골프 정도지. 아니야, 어서 말해보게. 자네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궁금해 좀이 쑤실 지경이니까.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지. 이쯤 되자 매트는 친구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정색했다. 누굴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매트가 답을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일리나.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그늘이 드리워졌다. 웨이터가 전체 요리를 서빙하는 동안 엘리엇은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인에게서 알약이 들어있는 병을 받은 얘기, 전날 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추가로 들려주었다. 매트는 엘리엇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내 생각에 그 일은 그만 잊어버리는 게 좋겠네. 그리고 자네는 과중한 업무에서 조금만 손을 떼기 바라네. 자넨 그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하고 현실감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걸세. 30살의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게 얼마나 경이롭던지. 자네는 진짜 그 알약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야? 그럼 다른 게 뭐 있겠나? 별로 정갈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게 있다거나 내가 볼 때 자네는 중국 음식점에 너무 많이 다니는 게 늘 문제야. 매트는 되는 대로 갖다 붙였다. 예끼 이 사람아, 그만하게. 진지하게 말하는 걸세. 중국 식당에 그만 발을 끊게. 자네가 즐겨 먹는 초회 식당 북경 오리, 그건 개가 틀림없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진행되었다. 매트는 주위에 경쾌한 분위기를 전염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엘리엇은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울한 기분과 걱정 근심 따위는 잊어버릴 수 있었다. 대화는 유쾌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보다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자네, 바 옆에 앉은 여자 봤어?
매트가 플랑베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면서 말했다. 필시 날 쳐다보고 있는 게 분명해. 자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엘리엇이 카운터 쪽을 돌아다 보았다. 길고 미끈한 다리에 사슴처럼 그윽한 눈길을 가진 수영복 차림의 여자가 나릿나릿 드라이 마티니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콜걸이야, 친구. 매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도 안 돼. 내기할까? 저 여자가 나만 쳐다보니까 자네는 셈을 내고 있는 거야. 자네가 보기에 저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은가? 25 정도? 자네 나이는? 60. 매트가 순순히 나이를 인정했다. 나이를 제대로 아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제대로 한 방 먹은 매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네.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원기왕성했던 때는 없었다니까. 이봐 친구, 사람은 늙게 돼 있어.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내 생각엔 자네도 이제 그걸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매트는 그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자, 음식도 다 먹었으니 이제 슬슬 일어나세. 엘리엇이 몸을 일으켰다. 벌써 가게? 병원에 가서 몇 명의 목숨을 더 살려봐야지. 자네는 오후에 뭘 할 생각인가? 발을 쳐다보는 매트의 눈에 슬프게도 예의 여자가 젊은 손님과 노닥거리는 장면이 들어왔다. 몇 년 전이라면 얼굴만 반반한 골빈 녀석한테서 당장 미녀를 낚아채 왔을 텐데 지금은 무력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너무 많은 시합을 치르느라 지쳐버린 복서처럼. 내 차로 병원까지 함께 가세. 늙어버린 내 몸에 검진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 매트가 엘리엇을 따라 일어서며 말했다.